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환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고 저는 늦깎이 결혼을 해서 여자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현재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었다고 하면 다들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도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고 막연하게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밀고 가게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반은 운이고 반은 노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제 인생을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면 그게 얼마나 버텨낸 결과인지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한 삶이었지만 가족인 부모님도 있었고 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 나이 12살,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에 참으로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날 아스팔트 위에 펼쳐진 비극을 말이지요. 우리 가족은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하루 손님을 태워서 먹고 사는 택시기사였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며 가족을 하루하루 지탱하셨습니다. 형은 항상 저를 챙겨줬고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었기에 저는 형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은 형이었기에 형은 제 인생의 전부였죠. 부모님은 그런 저희 형제들을 항상 흐뭇하게 바라보시고는 하고 자주 어울리게끔 산으로 들러 여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셨죠. 가족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구나. 너희 둘이 그렇게 우애가 좋으니 아버지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형은 그럴수록 저를 더 아끼며 챙겨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날도 바다로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추운 겨울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이 들른 것이었는데 눈발이 흩날리는 도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차의 충돌로 인해서 베테랑 운전기사였던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끔찍한 소리와 함께 차가 뒤집혔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혼자였고 의사의 말을 듣자 하니 형이 저를 온몸으로 감쌌기에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바로 옮겨지기는 했으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형은 헐거운 숨이 붙어있다. 응급실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형도 고작 그때 14살의 나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파릇파릇한 꿈을 꾸며 가족을 위해 살려던 형이었는데 형은 나를 감싸려다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민원아, 너는 살아야 돼. 제가 기억하는 형의 마지막 목소리였고 저는 그런 형을 붙잡고 오열을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했고 제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충격보다 더했기에 저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이후 제 삶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수가 적고 얌전하며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는 내성적인 사람으로 자랐고 여기저기 동냥하듯 제 집 하나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살았다라고 할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창고나 다름없는 물건이 가득 쌓인 한 칸에서 생활해야 했는데 새벽마다 심부름을 해야 했고 때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적이 많았죠. 삼촌은 대놓고 저를 짐짝 취급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받아줬으니 감사해야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으니 나중에 이거 다 네 빚이니 밥값이라도 해라. 됐어. 민환이한테 뭘 바래? 지만 되면 다행이지. 저는 그들이 나를 부양한다는 사실 자체를 싫어하고 불쾌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동정 속에 살아가는 것조차
제겐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빨리 독립해야 한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힘을 키우는 위한 방법으로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돈은 곧 제 삶의 동아줄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몰래 빠지면서 여기저기 전단지 아르바이트나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등으로 돈을 모았으며, 용돈이 생기면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당장 내가 눈앞에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더 이상 친척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조건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등록금이 저렴한 지방 국립대를 선택했고 장학금과 기숙사 지원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이 제 집이었고 공부만이 살 길이었지만 저는 단순히 공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IT 업계의 성장이었습니다.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고 밤을 새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들으며 스스로 개발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앱 개발이 내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저는 제 첫 번째 앱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든 앱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두 번째 앱은 출시조차 못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발하고 노력한 끝에 드디어 세 번째 앱이 터졌습니다. SNS 기반의 일정 관리 앱이었는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투자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그 이후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억대 매출을 기록하는 IT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저는 비로소 제가 원하는 대로 생각보다 빨리 젊은 나이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제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 유치를 고민하며 본격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숫자, 계약서, 개발 계획이 제 삶의 중심이었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제 삶엔 한 가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혼자였고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만날래도 다 제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이었고 사람을 쉬이 믿을 수가 없었기에 저는 여자를 만나도 정이 쉬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죠. 허나 그런 저에게도 봄날은 오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사업 중심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저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투자사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회의실에 들어서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투자 조건과 계약 조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고 가셔서 제가 챙겨왔습니다. 아, 고마워요, 김비서. 그리고 그 순간 김비서라는 여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서 있던 여성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훈입니다. 첫인상이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흑단색 머리, 차분한 표정,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듯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내는 거래처 임원의 비서였습니다. 회의 동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투자사 임원의 말보다 그 여자의 손끝과 표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투자사 임원이 자리를 떠나고 저는 무심코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서 일을 오래 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차분함 속에서 묘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한눈에 반했다는 것을요. 돌아와서도 그 여자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투자사 대표들, 개발팀, 마케팅 팀원들,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협업하며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특별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계속 그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정리하며 그녀의 메일이 제게 도착했을 때 평소라면 단순한 업무 메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을 텐데 저는 의식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더 읽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부러 거래처와의 미팅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원래 이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가급적 직접 미팅을 잡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그 여자도 싫지 않은 듯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지만 상대방의 말을 깊이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마음은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들어보니 저와도 살아온 배경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과의 정이 더 애틋한 사람이었고 장녀로서 가족들을 돌보려는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장녀로 자라며 가족들을 챙기며 살아와서 그런지 배려심이 깊었죠. 식사 자리에서도 비싼 메뉴를 피했고 저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김지윤 씨 먹고 싶은 거 편하게 고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좋아하는 메뉴로 해요. 전 다 좋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저에게는 깊이 남았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히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그녀가 점점 더 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여느 연인들처럼 화려한 데이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더 깊은 안정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은 당장 결혼할 여유가 없다고 제 청혼을 거절했죠.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혼자 힘으로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워요. 제가 가진 돈도 없고 당장 결혼 준비를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아내는 당시 저를 좋아하지만 돈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고 저는 돈이 있었기에 그런 그녀가 절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을 위한 거니까 편하게 써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아내는 통장을 열어보더니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통장 안에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고 그것은 제가 안 사람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예단, 예물, 혼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 씨 덕분에 저희 부모님께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아내는 그 돈이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비싼 결혼식을 원하지 않고 화려한 혼수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단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렇게까지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구나. 아내는 저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 5천만 원이라는 혼수는 3천만 원이 그대로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더 좋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저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결혼을 했기에 아내의 가족과도 얽히게 되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부모님은 제게 처음에 잘해주셨습니다. 백년손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들 이상으로 제게 챙겨주고 잘해주며 제 가족사를 들으시고는 저를 감싸려고 노력했지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이 따뜻하게 차려준 밥상에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앞으로 이분들이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이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민환아, 네가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탁을 하려니 참 미안하구나.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장모님.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들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 말뿐만 아니라 장모님께 감사한 것이 많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기 자네 처남이 성적이 좋아서 해외 대학원에 합격했는데 거기서 생활하려면 기본적인 통장 잔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지 않나? 내가 듣기로는 지훈이가 자네한테 받은 돈을 아껴 써서 3천만 원 정도 남겼다고 하던데. 아, 네, 하지만 그건 그럼 3천만 원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처남의 대학원을 가는 것은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다음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차피 제가 아내에게 준 돈이니 처가에 간들 크게 아깝진 않지만 이렇게 대놓고 돈 요구는 당황스럽기만 했죠. 하지만 장모님의 부탁은 그 3천만 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랑 통장 잔고까지 준비하려면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네가 여유가 있으니 자네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유학을 조금 생각해주면 어떻겠나. 미국이라 좀 비싸긴 하더라고. 한 1억 정도. 처남을 위해 필요한 돈은 거액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등록금 정도가 아니라 생활비와 초기 자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물론 가족이기는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처남의 학비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걸까? 제가 이기적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이건 좀 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습니다. 그래? 그렇지? 역시 자네에게도 좀 무리이긴 하지. 네, 장모님, 죄송해요. 장모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처남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많이 힘들게 하지? 얼마 전에 당신한테 엄마가 어려움 부탁했다고 걱정하시더라고. 아니야, 장모님이 날 아들처럼 생각하시니 그럴 수도 있지. 고마워. 그치만 내 동생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짠하더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가니. 그래서 나도 고민을 했는데, 물론 자기한테 부담 주고 싶진 않지만 동생 미래에 관한 일이라 혹시나 당신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아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민되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부탁한 1억은 좀 과해. 알아, 나도. 그럼 내가 당신한테 준 3천만 원이랑 2천만 원 보태서 5천만 원 정도만 주면 좋을 것 같아. 저에게 5천만 원은 큰 돈이기는 했지만 어차피 개종 3천만 원은 아내에게 줄 돈을 남겼기에 일단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되면 곤란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아내의 가족을 지원할 계획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혈연관계도 아니고 제가 도울 이유도 의무도 없었으니 말이지요. 내가 도와주기 시작하면 계속 반복될 거야. 한번 도움을 주면 다음에도 당연한 듯 요구할 텐데 저는 난감해했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던진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야, 말할 것이 있는데 사실 나 임신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건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힘든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혹시 유산할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지금 5천만 원을 거절했다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와 아이의 건강까지 영향 줄 수 있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5천만 원 입금하면 되는 거지?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라는 것을 말이죠. 5천만 원을 보낸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다정했고 임신 소식에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다시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남도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순진했죠.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안 돼서 제가 보낸 5천만 원이 어이없게 써졌던 걸 알게 됐죠. 시작은 아내와 장모님의 얘기 중에 장모님이 실수해서 헛말이 나온 것을 제가 캐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유, 형준이는 진짜 너랑 비교되게 맨날 속만 썩인다니까. 대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저 돈 타내서 여행만 다니려고 하고, 그래도 외국으로 좀 여행 가면 영어라도 좀 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퇴근할 때 장모님이 와서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장모님은 얼버무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보려 했지만 아내는 어쨌든 탄론하게 되었으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기야, 그게 사실은 형준이가 여행이 가고 싶어서 자기한테 과장되게 말했나 봐. 엄마랑 나도 이제야 알게 되었어. 아무래도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 여행 비용이 5천만 원이라니. 알고 보니 처남의 유학은 거짓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주는 거면 이미 비자 서류가 다 정리되었어야 했습니다. 장학금이 있다면 생활비가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고 처남이 다녔던 대학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해외 유학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했지만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코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남과 같은 과를 다녔던 지인을 통해 살짝 떠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애시당초 여행이 목적이지 유학을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돈을 필요로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듯 처남은 최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유럽으로 한 달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꽤 컸습니다. 처남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족에게 손을 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김에 더 화가 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남이 명문대 졸업이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죠. 처남은 실제로 명문대에 다닌 것이 아니라 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수료한 것이었습니다. 졸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수료증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저와 아내, 그리고 장모까지 속이며 자신의 이미지를 부풀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나이가 몇 개인데 여행을 가고 싶다고 몇 천만 원을 내게서 가져갈 수가 있냐고. 저는 차분하게 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감정이 튀어나오는 게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뿐이었죠. 아내는 결국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 그거 알고 있었어? 처남이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닌 거? 아내는 벌떡 고개를 들고 충격을 받은 듯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 동생 연대 나온 거 맞아. 아니, 졸업 명단에 처남 이름이 없어. 명문대 졸업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대학 평생교육원 수료만 했더라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고 그 다음 아내는 뜻밖의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럼 뭐? 그게 가족끼리 어느 대학 나온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뭐? 아니, 막말로 동생이 해외여행을 가든 뭐라든 가족끼리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따질 필요가 있냐고. 당신 동생이 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임신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걸 파헤치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우리 동생 5대 독자라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 이런 일 때문에 기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요. 아내는 대체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아는 현명한 아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임신하면 호르몬 영향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나 싶기도 했고 아내가 되려 이렇게 나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남이 해외 유학을 핑계로 돈을 요구했던 사실에 들통난 뒤 저는 더 이상 처남을 믿지 않았습니다만 처남은 가져간 돈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무슨 마음의 변화가 생겼던지 처남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찾아왔습니다. 매형말이 맞았어요. 나도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이미 다른 데 써버리기도 했고 원래 누나한테 주려고 했던 돈 남긴 거 저한테 준 거니까 제가 갖고 있을게요. 대신 외국 유학은 포기할 테니까 그냥 취직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미 매형이 아신 거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매형 감정으로 제가 괘씸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딴에도 애쓰고 있는 것도 좀 봐주세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처남의 게으르고 무책임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간절한 표정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형준이도 진심인 것 같아. 이제 정신 차린 거잖아. 도와주면 안 돼? 사람이 그렇게 정신이 일찍 차려져? 나는 처남이 이렇게 나를 속일 줄은 몰랐어.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 회사에 처남을 불러오는 것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았을 뿐더러 낙하산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고 처남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회사의 분위기를 망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저를 몇 날 며칠 졸라대었고 처남도 와서 정말 잘하겠다고 제게 애원을 하니 결국 저로서도 간청을 뿌리치기가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간편하고 쉬운 단순 노동을 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대신 처남한테 한 가지만 전해. 회사에서는 친인척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실력으로 증명해야 해.
고마워 여보.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야. 나 시집 진짜 잘 갔어. 가족이 최고라니까. 그렇게 해서 처남은 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안감은 오래 걸리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남은 첫 출근부터 건방지게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 내가 들어왔으니까 다들 알아서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장님 처남인데 다들 너무 딱딱하네. 처남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었고 게으름과 불성실함으로 일관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팀원들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처남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골치 아팠던 것은 회사의 여직원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핵심 직원 중 한 명에게 유독 심하게 들이댔습니다. 그 여직원은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유능한 사람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신뢰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우리 퇴근하고 만나요. 우리 어려운 사이 아니니까 우리 편하게 지내요. 내가 사장님 처남인 거 알죠? 이 회사에선 나 무시하면 바로 퇴사하는 거예요. 처음엔 가볍게 거절하던 여직원도 점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하고 사표를 던졌고 저는 그 직원을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했지만 직원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학을 뗐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저런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도 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판단 잘하세요. 저런 사람 있으면 회사에 악영향만 끼칠 뿐이에요. 한 과장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개국공신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한 과장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 우리 회사는 한 과장 없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차피 조만간 결혼도 앞두고 있어서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처남분 덕분에 정리가 되기는 했네요.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으로 회사 잘 지키시려면 판단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직원은 제게 충언을 남기고 떠나버렸고 회사 사람들 건드려서 너무 화가 난 저는 처남을 불러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아? 그 직원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네가 아냐고.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사람 하나 나가면 또 뽑으면 되죠. 제가 뽑을게요. 네가 뭔데 내 회사 직원을 뽑아? 너 사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 너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됐어. 처남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뻔뻔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갑자기 처남이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여자랑 무슨 사이라도 됐었어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뭐라고? 제가 지나가다가 들어서 혹시나 증거로 남겨놨는데 보니까 뭐 한 과장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둥, 너 아니면 안 된다는 둥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떻게 매형이 임신한 우리 누나 냅두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얼토당토 않게 제가 한 말을 딱 편집해서 내미는데 그 황당함이란. 그 순간 제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너 당장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내 회사 근처에도 오지 마. 후회하실 텐데요. 정말 절 내쫓고도 이 회사가 온전하게 잘 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2번 말 안 한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결국 저는 처남을 회사에서 내쫓았는데 갑자기 장모님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내가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말이지요. 그것도 하필 처남을 내쫓은 날 아내가 출산을 했고 장모님한테 급히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처남의 감정은 배제하고 부랴부랴 아내의 출산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또 이게 감정인지라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모든 미운 감정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너무나도 작고 소중한 생명, 그저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은 내 아이였고 옛날 그리운 가족들을 생각해내며 드디어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여기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처남이 곧장 모습을 드러내며 제 행복을 깨버렸고 주저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내와 장모님께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처남의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성난 황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당신은 가족이라는 걸 몰라? 동생이 잘못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아야 해? 내 동생을 무시하고 쫓아낸 주제에 무슨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빠야? 아니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내는 병원 침대에서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아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내가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지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처남이 오해할 만한 동영상을 편집해서 아내에게 보여주니 아내는 저를 의심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가 된 것이었죠. 제 말은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처남의 말에 모든 것을 제 잘못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 처남을 회사에서 내보냈다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가족이라면 한도 끝도 없이 퍼줘야 하는 걸까? 진정한 가족이라면 내 것을 끊임없이 바라는 걸까? 그날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아내를 위해 참아야만 했죠. 그리고 저는 당분간 내 집에 못 들어가고 회사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집인데도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려 집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서럽고 그랬지만 그래도 제 아이를 낳은 여자이기에 웬만하면 저도 참아주고 싶고 남자가 참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업무를 보았을 때 계좌를 확인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름 아닌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지? 이 돈이 어디로 갔지?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그 돈은 아내의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이 아내의 계좌를 거쳐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돈은 처남 계좌로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장인어른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군. 이건 단순한 가족의 배려 수준이 아니잖아. 처남이 내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장인에게까지 돈이 흘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남이 돈을 원했던 건 유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학을 포기한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안 열어주고 없는 척 문이 굳건하게 닫혀있길래 어차피 내 집이기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도어락을 아예 뜯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 처남, 아이와 장모님, 장인까지 다 있었고 그 광경을 보자니 나만 내쫓고 아주 단란하게 한 가족을 이뤄서 사람을 바보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났죠.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와서 핵심만 짚었습니다. 당장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설명해줘. 아내는 처음엔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돈 같은 거 손댄 적 없어. 나는 휴대폰 화면을 아내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공동계좌 내역, 송금 기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처남과 장인의 계좌로 흘러간 돈의 흐름. 아내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애기엄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얼마 전에 출산한 여자한테 와서 돈 따지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 몸조리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저는 가만히 쳐다만 보았고 이번에야말로 아내의 눈물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쩔쩔매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게 아니라는 듯 처갓집 식구들이 제 눈치를 보며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 돈을 마음대로 건드린 것은 아내의 잘못이지요. 이렇게 되려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쯤 최소한 처갓집 식구들은 판단을 했던지 거기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뭔가 상황이 안 좋게 흐르자 처음엔 분노하던 아내는 이내 서럽다는 듯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정말이야. 내 동생도 잘못한 건 알겠어. 실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냥 가족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어. 당신이 너무 단호하니까 방법이 없었어. 다신 안 그럴게. 제발 나 용서해줘. 그래서 내 돈을 빼돌려서 네 동생이랑 장인까지 도와준 거야? 나 몰래 공동계좌까지 만들어가면서? 제가 표정에 미동이 없자 아내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감성적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야. 당신이 내 남편이고
우리 아이의 아빠잖아. 이런 걸로 우리 가정이 깨지면 안 되잖아. 그럼 장인 통장으로 들어간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장인어른이 무슨 그리 큰 돈이 필요하셔? 아내가 할 말이 있었던지 또다시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심한 사업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본인 힘으로 사업을 이루는 게 소원이라는데 그냥 외면할 거야? 사위도 아들이잖아. 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도 지긋지긋해서 끊을 수도 있었지만 과연 어디까지 하나 볼 생각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아버지가 예전엔 사업 여러 번 실패했지만 이번엔 정말 제대로 준비했어. 한 번만 믿어주면 우리 가족도 다 잘 될 수 있어. 잘 되면 당신한테도 득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전에도 그렇게 말해서 돈을 받아 갔잖아. 그 결과가 뭐였는데? 너희 가족한테 돈 들어가고 나는 돌려받은 게 단 한 푼이라도 있어? 이번엔 정말 달라. 이번만큼은 아버지도 철저히 준비하셨다니까?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바꿨죠. 이제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직접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제 돈 돌려주십시오. 내 전화를 받은 장인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장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딱딱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죠. 장인은 마치 째어진 연극을 하는 것처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황당해서 장인어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한사코 마다하고 저를 밀쳤습니다. 민환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사위도 아들인데 네 친아버지가 무릎 꿇고 부탁하는 걸 외면할 거냐?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다 갚을 거다. 정말 약속한다. 사위가 날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냐? 뻔뻔하기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다니. 그것도 모자라 장인어른은 또다시 추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기가 차서 숨도 막히지 않았죠. 이 사업은 무조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 너도 지금 투자하면 훗날 몇 배로 돌려받게 될 거야. 가만히 듣자 하니 가만히로 보이는 건지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대체 무슨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좋아. 네가 드디어 들을 마음이 생겼구나. 나도 다 근거가 있는 사업이라 이 말이다. 장인은 자신이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꺼내며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존의 사업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신개념 유통구조야.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첨단 방식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도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지. 여기 가입만 하면 초반에 약간의 투자만으로도 몇 배의 수익이 보장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봐도 직감적으로 이 사업이 다단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다단계잖아요. 장인어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합법적인 유통사업이야. 이 사업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대기업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어. 초기 투자금을 내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돼. 네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그 사람이 또 가입해서 돈을 벌고 그 위에 사람도 돈을 벌고. 그러니까 그게 다단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고전적인 다단계 수법이에요. 장인어른은 제 단정 지은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새로운 방식이라고. 이제 곧 정부에서도 인정받을 거고 해외에서도 확장을 추진 중이야.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부에서 인정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죠? 제대로 된 투자자도 없고 수익 구조도 불투명한데 제가 왜 이걸 믿어야 하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투자해서 사위가 나서서 이끌어가면. 제가 더 이상 말이 없고 싸늘해지자 장인어른은 안 되겠다 싶었던지 더 이상 입을 다물게 되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죠. 이 사업은 애초부터 성공 가능성도 없고 제가 돈을 투자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장인의 손에 들어가고 다시 누군가를 속여야 하는 시스템이었으니 한마디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돈 못 드립니다.
아시죠? 아내와 이혼하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더 이상 그만두세요. 장인어른이 다단계 사업을 들먹이며 추가 투자를 요구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절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이지요. 아내는 제 계좌에서 돈을 빼내 천원과 공동 계좌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났지만 문제는 제게는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만큼은 이 모든 일과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가정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지요. 여보, 큰일 났어. 아기 몸이 이상한 게 있어. 아기의 몸을 살펴보니 작은 반점들이 온몸 여기저기에 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피부 트러블인가 싶어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 반점들은 일반적인 두드러기나 홍역과는 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보자. 아내도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 부부는 안달복달하며 어쩔 줄을 몰랐고 이내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섬유종 같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병인데 부모님 중 한 분에게서 유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 저는 아내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전병이라고? 저도 아내도 지금까지 그런 병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짓더니 곧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당신 부모님 때문 아니야? 당신 부모님이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생각지도 못하게 몰아가는 아내의 말에 저는 황당하기만 했죠. 뭐라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병이 없었어. 하지만 아내는 이미 확신한 듯 했습니다. 솔직히 당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 혹시 당신도 몰랐던 거 아니야? 당신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 부모님이 애시당초 숙주였을 수도 있잖아. 저는 아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고 아이가 아파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제겐 그들을 변호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확신에 찬 얼굴로 저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감정을 격하게 몰아갔습니다. 그럼 당신이야말로 증명해봐. 당신 부모님이 정상이었단 증거가 있어? 그건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증거를 찾아?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 탓 아니냐고. 우리 부모님은 신경섬유증이란 병이 없는데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니야? 당신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냐고. 설령 정말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심이 들었고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정말 우리 부모님 문제였나 싶기도 하면서 나름 가슴에 답답함이 일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따로 물어보고 싶었고 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정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한 달이 건너서 유전이 될 수가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생각해서 아이의 진단서를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출생 차트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혈액형 A형. A형? 저는 A형이라는 혈액형을 본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이가 A형이라도 나도 아내도 둘 다 B형인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A형이? 설마 저도 아내도 둘 다 B형이었습니다. B형 부모에게서 A형 아이가 나올 수 있는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어린아이의 혈액형은 일정 시점까지 변할 수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뭔가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건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아내 몰래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제 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과지의 아이는 제 친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내가 나에게 유전병을 덮어 씌우려 했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분명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아이 또한 내 아이가 아님을 알고서도 들킬까봐 도리어 우리 부모님께 유전병을 뒤집어 씌워 뒤집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나 몰래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아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기에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함부로 들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만으로도 잡을 수 있었지만 아내가 유전병을 안 이상 그놈하고 분명히 연락을 할 거라 생각했기에 어떤 놈인지 그놈까지 잡을 요량으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내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저는 우연히 아내가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훈 오빠, 나 진짜 불안해. 아니, 아직은 모르는 것 같긴 한데 만약 알면 어떡해? 그러니까 난 당신이 그때 그런 병이 있는지 몰랐다고. 애한테 그 유전병이 옮아갔으니 이제 어쩔 거냐고. 혹여라도 남편이 알면.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성훈이라는 사람, 이름이 낯익었고 조금만 생각해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결혼 전에 만났던 애인이라고 얼추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와 결혼 후에도 만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통화 중 얘기로만 들으면 그 남자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아내는 처음부터 알면서도 속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를 뻐꾸기 아빠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을 모독하고 제 재산까지 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완벽하게 이들을 박살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기생충이었습니다. 내 돈을 뜯어가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처가, 뻔뻔하게 투자금을 요구하는 장인, 내 계좌를 몰래 관리하며 돈을 빼돌린 아내, 거짓말로 내 인생을 조작한 처남.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태연하게 처가를 찾았습니다. 장인어른, 그때 말씀하셨던 사업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장인은 기다렸다는데 독해서 눈을 번뜩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자네 생각이 바뀌었는가? 그럼 자네만 밀어준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우리 가족 전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저는 일부러 장인어른의 허영심을 부추겼고 장인어른은 한치의 의심 없이 쉽게 넘어갔죠. 기왕 사업하실 거 크게 하시죠. 제가 한번 힘 좀 써보겠습니다. 소규모로 하면 수익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래. 내가 원래 더 크게 할 생각이었는데 정말 고맙네. 장인은 점점 흥분하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한 방에 부자가 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사업을 새로운 법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 법인을 만들면 개인 돈과 회사 돈이 구별되고 처가가 가져간 돈이 개인 돈이 아니라 사업 투자금이었다는 기록을 남겼죠. 그리고 저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가 처가의 사업에 투자했다라는 공식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돈의 출처를 법인 명의로 정리하여 처가가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받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즉 처가가 내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법인의 투자금을 빼돌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인이 사라지면 처가는 법적으로 투자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처가는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빚만 남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내부 공사 핑계를 댔습니다. 조용히 법인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정리한 후 법인을 해산할 준비들을 했습니다. 사업을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하여 처가가 관련된 기존 법인을 공중분해, 이제 나는 완벽하게 떠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할 게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이야기 좀 하자. 아내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불안해했지만 결국 저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돈을 가져간 줄 알았지? 그건 다 회사 돈이었어. 그리고 그 돈 이제 처가에서 돌려줘야 할 거야. 아내는 황급히 문서를 넘겨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네 계좌에서 빼돌린 돈, 네 동생한테 보낸 돈, 네 아버지 사업에 투자한 돈, 그거 전부 법인의 투자금으로 정리했어. 이제 법인은 없어지고 그 빚은 전부 처가가 지게 돼. 아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을 다 빚쟁이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소리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희 가족 하나같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더해도 부족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꺼내놓고 이혼 서류와 처가의 투자 사기 증거를 내밀자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문서를 읽고 있었고 영리한 만큼 서류에 대해 빨리 파악했기에 극도로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이 망하게 생겼어. 제발 이거 취소해. 안 그러면 당신하고 이혼이야. 아내의 말에 저는 냉정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가 원하던 대로 해줄게. 그렇지 않아도 바로 이혼 소송을 하려던 참이었으니까.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흔들릴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정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이미 법인 정리를 마쳤고 내 돈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신혼집도 이미 매각 완료. 더 이상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처가가 법적으로 떠나야 할 빚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내는 울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줘. 우리 아이도 있고 우리 가족이잖아. 아이를 봐서라도 우리 식구들 한 번만 봐줘. 어? 아내의 악어의 눈물 앞에서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민이는 내 아이가 아니잖아. 끝까지 내 아이라고 언제까지 속일 거야? 그것도 모자라 뭐? 유전병? 내 아이도 아닌데 내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유전병을 덮어씌워? 당신이 처남이나 장인어른보다 제일 뻔뻔스럽고 나빠. 아내는 모든 것을 들켰기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고 장인어른은 계속 듣고 있다가 참다 못해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인은 이를 부드득 갈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손에 쥔 것도 없이 빚만 떠안고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처남이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매영, 내가 그래도 친형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는데 막말로 누나랑 결혼했으면 다 한 식구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결혼한 순간 우리 부모님도 매영 부모님 된 거고 나도 매영 친동생이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매영 돈도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한테 쓰는 게 아까워? 이런 말이 나오리라 예상했기에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남은 아직까지도 분위기 파악을 못한 채 혼자 날뛰고야 말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화목한 가정을 다 망쳤어. 이혼 각오하고 우리 누나한테 재산 분할이랑 우리 조카 하민이 양육비도 달달이 내놔. 알겠어? 안 그럼 절대 이혼 못해줘. 이쯤 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어 처남과 장인에게 내던졌습니다. 똑똑히 봐. 하민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네 누나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야.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처남도 장인도 그리고 아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도 아니고 양육비를 줄 이유도 없어. 그리고 네 누나가 내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으니 재산 분할도 없어. 오히려 내가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단단히 각오해라. 장인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남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누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직접 검사해 보든가. 어차피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확인될 테니까. 저는 이제 지긋지긋한 사람들하고 등을 돌렸고 아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그냥 단 한 번의 실수였어. 하민이를 친아빠한테 보내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네가 날 속이고 내 돈을 빼돌리고 내 부모님을 모독하고 심지어 내 인생을 망치려 했던 게 단 한 번의 실수라고? 네가 날 속인 순간부터 난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만약 돈이 없었다면 너희가 날 가족이라고 생각했을까? 다들 돈이 중요하지 않다더니 결국 누구보다 돈을 탐냈던 건 너희였어. 그 말에 처가 식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장인의 다단계 사업은 투자금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 주체 없이 날뛰던 처남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집도 차도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아내는 친자 확인 검사에서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었던지라 법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해서 완전히 이혼이 확정되었고 저와의 모든 연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기대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처가와의 모든 관계를 끊은 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 배신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는 삶,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삶. 저는 다시 가족이라는 탈을 쓴 기생충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자에 대해서 그런지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은 안 생깁니다. 일단 일에 집중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그때 다시 제 인생 동반자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